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태백산 유명한 무당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특별히 무섭거나 그로테스크한 경험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제보합니다.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게 환각 상태인지 정말 빙의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존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점 없이 평범한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 밤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방에서 잠을 자던 A씨가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A씨의 부모님이 깨어 A씨를 뒤쫓았지만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달려간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제가 어릴 때도 존재했지만 몇 해 전에 모두 이장하여 지금은 시에서 사업을 벌여 관광마을로 정비된 상태입니다. 걸어서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길인데 A씨는 맨발로 달려 올라갔고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 공동묘지를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고 소란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A씨를 발견했을 때 A씨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을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이 달려들어 막으려는 순간 A씨가 파헤친 땅에서 오래된 방울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던 오래되어 보이는 방울이었습니다. 방울을 꺼낸 A씨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쥔 채로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는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부른 거라고도 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A씨는 그렇게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신내림을 받고 몇 달 후 어느 날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A씨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씨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여자를 마주봤다고 합니다. 당시 옆에 있던 A씨의 가족들은 그 여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점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던 중 A씨를 찾아온 여자는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가려는 순간 A씨는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져 빨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오래된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찼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이었고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같은 무덤에서 엽전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운 게 아닐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다른 표정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씨는 이후로 더 영험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의 할머니가 된 A씨는 태백산 근처에 살며 수시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유명한 무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동네에 살던 어른들 중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횃불을 들고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던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오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바닥 자국.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께서 갑자기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이사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멀쩡한 집을 두고 왜 갑자기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여쭈었지만 부모님은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꺼리셨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 혼자 있으려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은 아파트였고 현관문은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문과 현관문에는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옆집마저 모두 이사를 간 상태라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붙여진 부적들과 부모님의 꺼림칙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잠을 자기 두려워하며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게나마 잠에 빠졌을 때 어렴풋하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볼까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나야 문 좀 열어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어드리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로 나가 계셨습니다. 즉, 지금 문 앞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숨을 죽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는 이번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라는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떠나셨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잠시 후 모든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부모님이 왜 갑자기 이사를 하려 하셨는지 깨닫고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있으며 창문은 복도 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나직하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저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제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미친 듯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상태로 너무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린 것처럼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구미호.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전쟁 시절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의 침략 외에도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홍역이 퍼지며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아이들의 시신을 한데 모아 애총이라는 아이 무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이들 무덤이 파헤쳐진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쳐진 무덤 속에 있던 아이들의 시신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 생각하며 무덤터를 지키고 근처 오소리 등을 사냥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주민들마저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인근 군부대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각되었으나 계속된 청원에 못 이겨 제10연대 부대 중 한 개 소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소대장 허영순 소위는 소대원들에게 4명씩 교대로 무덤터를 지키며 근처 경계를 서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계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 자정쯤 무덤을 지키던 양서구와 소대원들은 땅을 파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보고한 뒤 무덤 쪽으로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을 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긴 머리에 한복을 입은 여인 같았습니다. 소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손을 들라고 명령하자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소대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손은 털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날카롭고 길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당황해 있는 사이 여자는 그들을 비웃으며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더니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높이 뛰어오르며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대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총을 쐈으나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없었으며
며칠간 일대를 수색했으나 여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원들은 그 존재가 전설 속의 구미호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미군 연대에서 파견 나온 고문관 딘중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코리안 웨어울프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 결과 허영순 소령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멍가게. 초등학생일 때 우리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2개 있었다. 하나는 조금 크고 세련된 곳으로 볼펜이나 공책 같은 비교적 좋은 물건을 팔고 있었다. 형광펜도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2배는 비싸 아이들이 가끔 자랑 삼아 사오곤 했다. 다른 하나는 작은 구멍가게였다. 겉에서 보기에도 작은 가게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물건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돌아다니기조차 어려웠다. 먼지도 많고 물건들에 가려서 어둡고 주인 아저씨는 항상 말이 없었고 손에는 큰 흉터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 구멍가게를 무서워했다. 그런데도 그 가게는 늘 장사가 됐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장난감이나 간식거리가 그 가게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본 적 없는 스티커나 보드게임, 만화책, 인형,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보지 못한 과자나 껌, 사탕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 물건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항상 2~3명이 모여 몰래 그 구멍가게에 갔다. 부모님들은 불량식품이니 더럽다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몰래 구멍가게에 갔다. 그 작고 낡은 구멍가게는 우리에게는 마법의 가게였다.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내는 건 일종의 모험이자 탐험이었다. 그날도 친구 2명과 함께 구멍가게에 갔다. 용돈을 모아 신기한 것을 하나 사가겠다는 마음이었다. 주변을 살펴보고 몰래 들어간 우리는 평소 보던 입구 근처를 지나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가게는 너무 좁고 바닥에도 물건이 많아 천천히 움직여야 했다. 구멍가게는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라 말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흩어져 각자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한 친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와서 얼른 나가자고 했다. 덜컥 겁이 난 우리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못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주인 아저씨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다. 왜 그러는데? 저기 안쪽에 귀신이 있어. 구멍가게 안쪽에는 물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다. 유독 더 어둡고 눅눅한 공기가 흐르는 곳이라 누구도 그 안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는 용감하게 그 안쪽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 안쪽에는 가면들이 걸려 있었다. 만화 캐릭터 가면이나 하얀 가면, 나비 가면, 도깨비 가면 같은 것들이 줄줄이 걸려 있어 오싹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친구는 무서운 기색 없이 천천히 가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하나가 가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가 가면이 아니었어. 가면이 아니면 귀신이었어. 가면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다. 아래쪽 가면을 살펴보던 친구는 불길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가면이라고 생각한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깜짝 놀란 친구는 소리도 못 지른 채 가만히 서 있었고 귀신은 눈을 떼지 않고 친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혹시나 가면일지도 모른다고 몸을 천천히 움직여봤지만 그때마다 귀신의 눈동자가 친구를 따라왔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조금씩 뒷걸음질 쳐 겨우 가게를 나왔다. 친구의 이야기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며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구멍가게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졌다. 하루가 지나 진정이 되자 우리는 목격담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전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목격자가 추가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이들 사이의 말싸움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자 누군가 그럼 가보자 하고 외쳤다. 아이들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무서움을 잊은 아이들은 여러 명이라 더 용기가 났다. 어제 구멍가게에 갔던 우리가 앞장서 다 함께 구멍가게로 갔다. 그러나 귀신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구멍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구멍가게는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귀신 소문이 돈 다음 날 문을 닫았다. 우리도, 우리를 따라온 아이들도, 귀신을 믿지 않던 아이들도 모두 묘한 불길함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 후로 구멍가게는 문을 여는 일이 없었다.
진짜 귀신이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악몽.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일단 확실한 것은 이 악몽 같은 현실의 시작이 불면증이었다는 것이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다. 똑같은 악몽도 아니고 매번 조금씩 다른 악몽이 이어졌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였다. 단지 잠을 잘 깨지 않을 뿐이었다. 오히려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더 피폐해졌다. 깨어있는 시간이 악몽을 꾸기 위한 준비 같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정말 효과가 좋다는 수면제를 하나 추천받았다. 무슨 성분이 어쩌고 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그런 건 몰라도 됐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게 해준다는 말이 필요했다. 친구에게서 그 약을 받아 집에 돌아와 한 입에 털어넣었다. 물 한 모금을 다 마시기도 전에 잠이 쏟아졌다. 효과가 정말 좋은 약이라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확실히 기분이 좋았다. 정말로 꿈을 꾸지 않았으니까. 드디어 악몽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좀비일까? 괴물일까? 하여간 사람과 비슷한 무언가였다. 이목구비가 뭉개진 채 쇳소리를 내는 괴물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방을 나와서 마주한 현실은 더 끔찍했다. 꿈틀거리는 살덩이로 가득한 벽에는 징그러운 혈관이 돋아나 있었다. 집안에 있던 물건들은 수십 년이 지난 것처럼 썩어가고 있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럴까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또 다른 괴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결국 벽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다. 그동안 낚아봤던 괴물과 새로 나타난 괴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벽에 닿은 내 등에는 물컹거리는 살덩이에 두근거리는 혈관의 감촉이 전해졌다. 괴물들이 내지르는 쇳소리 울부짖음에 귀가 쨍하게 울렸다. 극한에 몰리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던가? 정말 그랬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주변에 잡히는 것은 아무거나 집어던졌다. 그러다 녹이 쓴 골프채가 손에 잡혔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울컥하며 골프채를 휘둘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괴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뒤늦게 눈물이 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었다. 설마 이곳이 지옥일까? 자는 사이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걸까? 이 악몽 같은 상황에 절망하며 어느새 잠이 들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깨끗한 천장과 침대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다.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꾼 것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긴 병원이다. 왜 병원에 와 있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약해진 몸이 수면제를 버티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악몽이 그렇게 심했던 걸까?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번을 일어나려 시도했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나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치자마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들어온 것 같았다. 저기 제가 당신을 마약 소지 및 투약, 특수폭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실입니다. 당신은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가족을 죽였습니다. 발견 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이상 증세가 있어 우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악몽이구나.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그 후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 악몽이 어서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6번째 이야기, 남편. 결혼 생활에 지친 남편은 노름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부인은 그날도 남편을 붙잡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집엔 돈도 없는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노름에 빠져 집을 나가는 모습이 원망스러웠죠. 남편은 노름에서 딴 돈으로 다른 여자와 엮였고 그 여자는 이혼하지 않겠냐며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인은 낮에 일을 하기 위해 잠이 들었고 남편은 어김없이 술에 취해 노름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도 마중 나오는 부인이 없자 남편은 괘씸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밧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부인의 몸통과 팔을 조심스럽게 묶고 부인을 들쳐 업은 채 근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해 작은 배를 타고 중간쯤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수지 깊이는 남자 2명 키 정도로 깊었고 남편은 그 깊은 곳에 부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부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사람도 없어졌고 노름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만난 여자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부인을 죽인 다음 날 저녁 남편은 노름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의 옆에서 억척스럽게 다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수영 선수였던 거 잊었어? 네가 날 죽이려 했어. 그 여자분은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느슨해진 밧줄 덕분에 어렵지 않게 저수지를 헤엄쳐 나왔고 남편이 집에 가길 기다렸다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엽전. 50년 전 우리 동네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아직 살아계시기에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죠. 무당이나 신내림에 대한 방송을 보면 그게 환각인지 정말 빙의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우리 동네에는 A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죠.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깨어나 A를 쫓았지만 그녀가 너무 빨리 달려가기에 뒷모습만 겨우 보일 뿐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달려간 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제가 어릴 때도 있었으나 몇 년 전 이장되어 지금은 일반적인 관광마을로 변했습니다.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올라간 A씨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 공동묘지 곳곳을 뒤졌고 소란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A씨를 발견했을 때 A씨는 공동묘지의 한 구석에 있는 무덤 앞을 미친 듯이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가서 막으려던 순간 A씨가 파헤친 땅에서 낡은 방울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덤에 묻혀 오래된 방울처럼 보였습니다. A씨는 방울을 손에 쥐자 만족스러운 얼굴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연고가 없는 옛 무당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신이 부른 것이라고도 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신내림을 받고 영험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씨가 신내림을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로 A씨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를 본 순간 A씨 역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응시했죠. 그 자리에는 A씨의 가족과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흉흉한 분위기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서로를 노려보다가 여자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다가가려는데 A씨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에서 빨갛고 파란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차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지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의 집은 먼 곳에 있었고 그녀 역시 예전에 같은 무덤에서 엽전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연세 지긋한 어른들은 한 명의 무당이 남긴 2가지 물건을 2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찾아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운 게 아닐까? 라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표정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게 된 A씨는 그 후로 더 영험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된 A씨는 태백산 근처에서 지내며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영험한 무당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동네 어른들 중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횃불을 들고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던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오싹하다고 하십니다. 8번째 이야기, 아내의 복수. 결혼 생활에 질린 남편은 노름과 여자를 끼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부인의 바가지를 들으며 들들 볶였습니다.
집에는 돈도 없고 남편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노름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는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노름으로 번 돈을 다른 여자에게 탕진하며 빠져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냐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낮에 일을 하느라 잠에 들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 노름을 하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섰는데도 부인이 마중 나오지 않자 남편은 불쾌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밧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부인의 몸과 팔을 조심스레 묶은 뒤 그는 부인을 들쳐업고 근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배에 오른 남편은 저수지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남자 2명의 키 정도 깊이 되는 곳에서 그는 부인을 까만 물속으로 던지듯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사람도 없어졌고 노름도 마음껏 즐기며 만난 여자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죽인 다음 날 저녁 남편은 노름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이 억척스럽게 그의 곁에서 나타나 다그쳤기 때문이죠. 내가 수영선수였던 거 잊었어? 네가 날 죽이려고 해. 그 후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물에 들어가자 느슨해진 밧줄 덕분에 어렵지 않게 헤엄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9번째 이야기, 암행어사. 부지학 이병태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경기도 동쪽과 강원도를 순찰하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읍내와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홍천은 순찰 구역이 아니었기에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병태는 배가 고파 어느 집 문 앞에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남자가 없는 집이라 무척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굶고 있습니다. 나그네께 드릴 밥이 없습니다. 이병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이 읍의 이방인데 요망한 기생에게 빠져 어머니를 박대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여자가 원망을 쏟아내자 방 안에 있던 노파가 말렸습니다. 며느라, 왜 쓸데없는 말을 하여 남편 흉을 보느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이병태는 그들의 사연에 마음이 아팠고 읍내로 들어가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낮 12시쯤이었고 이방은 마루 위에서 기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병태는 마루 끝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온 과객이요. 우연히 이곳에 왔으니 밥 한 그릇 얻어요기라도 하게 해주시오. 그때는 흉년으로 조정해서 쌀을 나누어 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방은 이병태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인 죽이 남아있느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그 죽이나 이 거지놈에게 주어라. 잠시 후 종이 술지개미와 살깨로 끓인 죽을 가져와 이병태 앞에 던졌습니다. 이병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대는 비록 넉넉하게 산다 해도 한낱 이방일 뿐이고 나는 비록 구걸하고 있지만 양반이다. 양반이 밥을 구걸하면 그대는 먹던 밥이 아닌 새로운 밥을 내놓거나 먹던 밥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짐승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사람에게 주다니 이 무슨 행패인가. 이방은 눈을 부릅뜨고 이병태를 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양반이면 어찌하여 사랑방에 있지 않고 이따위로 돌아다니느냐. 지금 흉년이 들어 이 죽도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는데 내 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그 따위로 말하는 것이냐. 이방은 죽사발을 들어 이병태를 때렸고 이병태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 죽이 끼얹어졌습니다. 이병태는 분노를 참으며 그 집을 나와 곧바로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습니다. 마침 그 읍의 사또가 백성에게 나누어 줄 곡식을 횡령하여 서울로 보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봉고파직당하고 이방과 기생은 곤장으로 처벌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여인의 원망이 한 늪을 뒤흔들었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보라색 거울. 당신은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살이 되는 생일 전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울 속 세계에 끌려 들어가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도쿄도 하치오지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치오지시에는 나병 환자 격리시설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 환자처럼 취급되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가 짓무른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 짓무른 피부가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 이 나병의 징조가 보라색 거울 이야기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릴 적 이 이야기가 무척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A군이 보랏빛으로 보였어. B군이야말로 보라색 옷을 입고 있잖아.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도 은근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보랏빛이 아닌지 확인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웃었어. 다른 친구들이 A군은 자주 웃는 편이잖아. 잘못 본 거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지만 A군만은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도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A군에게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다음 날 사태가 일변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A군은 결석인가요? 한 아이가 질문하자 선생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A군은 어제 심장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A군을 위해 조문을 가도록 합시다. 반 아이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선생님은 어제 일이 떠올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모여있던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제 A군이 거울 속에 자신이 웃었다고 말했잖아.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주변 친구들은 두려워하며 부정했지만 선생님 자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문날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A군의 집에 갔습니다. 모두가 까만 옷을 입고 있어 마치 까마귀 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향을 피운 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A군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어린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슬픈 표정만 지으셨습니다. 어렸던 선생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A군의 집에 향을 피우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A군의 집에 갔습니다. 아주머니께 허락을 받고 향을 피우고 돌아가려는 순간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그 애가 죽은 날 아침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단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우러 갔을 때 몸이 노란빛으로 변한 걸 바로 알 수 있었어. 차가운 몸을 만져보니 너무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더라. 눈은 흰저위를 드러낸 채 혀는 길게 나와 있고 팔은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문 때 A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A군의 집에 가끔 향을 피우러 갔지만 차츰 A군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은 귀여운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자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욕조에 들어가고 여자친구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자기 말했습니다. 있지, 방금 거울 속에 내가 웃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니야, A군은 단순한 병으로 죽었을 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내심 두려움을 억누르며 여자친구와 함께 밤을 맞았습니다. 새벽 2시 반쯤 잠들지 못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발 밑에 놓인 손거울 속에서 웃는 얼굴의 여자친구가 발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반대쪽으로 잡아당겼지만 너무 강한 힘에 결국 여자친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불을 켜고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런 소리를 믿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어깨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노랗게 물든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서운 모습으로 변한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심장발작으로 단정했지만 선생님은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 선생님은 27세였지만 완전한 백발이었습니다. 별명은 젊은 영감님이었죠.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생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자신이 미소 짓는다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냥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이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가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라고 말한 뒤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미소 짓는 자신은 거울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유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비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저주. 저는 23살 남자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52살, 어머니는 44살, 동생은 18살이고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방은 어디에 잡아주실 거예요? 혼자 살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겠네.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식사 후 자기 방에서 취직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TV에서 지지직 하는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곧 멀쩡해져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문득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TV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껏 본 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 물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무시한 채 계속 TV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분이 부릅뜬 눈을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그래? 다음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그렇지만 자취라니 말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잠깐. 방금 뭐였어요? 부모님 두 분은 옛날부터 농담조차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었기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언제 죽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음성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네. 그 이야기도 해야겠네. 언제로 하지? 자살이 좋을까? 사고가 좋을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도와줄 테니 걱정 마요. 부모님은 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며 목을 매달면 뒤처리가 힘들다느니, 수면제가 좋다느니, 뛰어내리다 기절하면 덜 아프다느니, 마치 모든 걸 체험해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재밌는지 하하호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잠깐만.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 이상한 대화를 듣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쳤고 부모님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는데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로봇처럼 죽으라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생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말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눈동자가 반대 방향으로 그러더니 죽으라고. 저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이상해. 그때 문득 동생을 바라보니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이어 동생까지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보며 저는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거실을 보니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반대 방향을 향한 채였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밖으로 달려나가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뛰었습니다. 그 후 조금 진정된 후 혼자 사는 직장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냐? 내일 절에 가서 조치를 취해보자. 오늘은 푹 쉬어. 너 얼굴이 장난 아니야. 그날은 선배 집에서 묵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선배와 함께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큰일이네요.
얼굴이 많이 추추하십니다. 그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선배와 주지스님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팔과 양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피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2번만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3번 왕복하면 팔뚝 혈관을. 아버지는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욕실에서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쑤셔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방 안에서 커터칼을 들고 거울을 보며 주소를 반복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 후 3분 모두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 말씀에 따르면 가족들이 이렇게 된 건 어떤 남자와의 만남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 제가 외출했던 주말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 말로는 그 남자가 가족에게 저주를 걸어 천천히 올가매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외출 중이라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가족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어 같이 목욕탕이라도 갈 때마다 늘 우울해지곤 합니다. 주지 스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몇 년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의 얼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반복적으로 적었던 주소를 검색해보니 30년 전에 신원불명의 한 남자가 안매장된 채 발견되었던 장소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